자, 오늘의 하이라이트이기도 한데 발음 잘해야죠. 조선 회화 겸재 정선의 인왕 재색도 아마도 이번 컬렉션의 메인 작품이 아닐까. 그 뉴스 화면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 그림 앞에 가장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가장 많이 알고 교과서에서도 많이 보고 유명한 회화 중에는 드물게 국보급입니다. 국보 216호. 인왕이라는 것은 인왕산을 말하고 재색도라는 것은 큰 비, 장마가 내린 뒤에 풍광을 말해요. 실제 그 조선시대 때 기록을 보면 이 해에 5월 말인가 엄청 긴 장마가 있었대요. 그 긴 장마가 끝나고 특유의 운무에 이슬 냄새 나고 풀 냄새 나는 그런 분위기 아시죠? 산에 가면 그런 분위기를 상상하고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비 오고 난 뒤에 그 쾌적한 분위기. 비 오고 나면 대기오염, 미세먼지 다 사라지잖아요. 지금의 종로 효자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그린 이유가 좀 애틋한 사연이 있는데 겸재 정선의 소울메이트였죠. 문인이면서 시인이었던 이병연이 병상에 들어 누운 거예요. 그 친구가 많이 힘들어하니까 병세를 떨쳐버리길 기원하는 의미에서 그린 건데 불행히도 완성하고 4일 뒤에 돌아가셨대요. 근데 이런 말도 있습니다. 국립미술관의 큐레이터였나? 어떤 분의 그 방송을 들었을 때는 그림을 친구가 죽은 다음에 완성했다는 말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보통은 4일 뒤에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이 작품 보면 이제 압도감이 있죠. 지금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비슷한 뷰에서 실제 인왕산을 사진 찍었을 때 모습이거든요. 이 봉우리가 이 봉우리인데 이 산맥의 흐름은 좀 유사하지만 엄연히 다르죠. 색깔도 다르고 요 산맥을 요약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형태가 엄연히 사실화라고 볼 수 없죠. 실경 산수화라고 하긴 좀 애매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진경산수화가 이전에 성리학적 세계관에서 중국풍을 따라한 그런 산수화를 벗어나서 조선의 실제의 모습을 그린 거를 진경산수화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진경산수화라는 것은 모습의 진리를 표현한 그림, 마음으로 이해하고 깨달은 것을 그린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말은 좀 어렵죠. 저도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단순히 똑같이 그렸다고 진경산수화가 아닌 거죠. 정선 화백이 이 풍경을 보고 스스로 감상하고 주관적인 자기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한 그림이라고 보는 게 더 맞아요. 우리나라의 정서, 그 중에서 개인 화백의 주관 이런 게 들어간 거죠. 이걸 그릴 때에 친구를 걱정하는 마음, 어떤 의도로 그렸나, 컨셉은 뭔가, 이게 다 담겨져 있다는 거죠. 인왕산은 폭포가 없어요. 비가 아주 많이 왔기 때문에 폭포가 흐른다라고 하거든요. 비가 많이 와도 이게 폭포가 흐를 그게 아니잖아요. 이 물속으로 다 가리는데 이것은 정선의 의도라는 거죠. 강인한 인왕산의 기운이 넘치도록 폭포를 3개나 그린 거예요. 주관적으로 연출을 한 거죠. 그리고 인왕산이 이 암석이 화강암이잖아요. 백색이에요. 이거를 블랙으로 했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유는 정확하게 어느 누구도 알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안개처럼 아주 밝고 라인으로 선으로만 땄다면요 그림이 아무래도 무게감이 약했겠죠. 이 그림의 그 파워, 에너지가 넘치게끔 하는 게 붓터치라든지 이 명암 대비라는 거죠. 이 붓터치 기법을 묵찰법이라고 합니다. 붓을 옆으로 뉘어서 빗자루 쓸듯이 터치하는 기법이래요. 그래서 더욱 에너지가 넘치게 강인함을 표현한 거죠. 까만 효과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비를 엄청나게 맞았잖아요. 이 산이. 그러니까 물기를 머금은 봉우리의 이 에너지를 강인하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물의 기운이 넘치다가 폭발할 것 같은 이런 느낌. 폭발하니까 이 과정에서 폭포를 그린 거니까. 그 강인함으로 이 친구야 빨리 일어나라고 힘을 내라는 거죠. 그런 의도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단순히 사실 풍경을 그린 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친구에게 보내는 메시지일 수도 있고 인왕산을 바라보는 정선의 마음, 개인적인 깨달음일 수도 있는 거고 워낙 여기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여기에 과거에 정선이 살았대. 지금의 이쪽 마을이겠죠. 근데 이 집이 누구의 집이냐가 논란입니다. 지금까지도. 정확한 거는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친구 죽어가는 이병연의 집 이름이
시로컨이라고 하거든요. 혹은 정선의 스승 김창흡의 집이냐 이런 논란이 많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기화가 있죠. 정선이 여기 동네에 살았다는 거고 어릴 때부터 평생 소울메이트 이병현과 함께 그 예술적인 영감을 주고받았다는 거죠. 이병현은 시를 쓰고 그 시를 바탕으로 영감을 얻어서 겸재 정선은 그림을 그리고 아주 클래식합니다. 이전부터 한국화, 산수화를 보면 항상 감동하는 이 원근법, 서구에서는 주로 공기원근법, 대기원근법이라고 많이 표현하죠. 근데 서구 어느 화가들도 표현하지 못하는, 그 다빈치도 이 정도까지는 이 거리감은 깊이감 표현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여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종이를 여백을 놔두고 이 안개의 깊이를 표현한다는 거 대단한 거죠. 저는 이게 한국화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봅니다. 이게 시점에 오면 좀 다르다고 해요. 암석은 아래에서 위를 보는 시점을 고원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나무, 요 봉우리는 살짝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부관법이라고 해요. 근데 전체적으로만 시점이 저는 어색해 보이진 않거든요. 실물로 보면 요 시점이 엄연히 여기서 볼 수는 없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시점에 대한 의미가 서구 유럽 화가들과는 좀 다르다는 거죠. 제가 이전부터 많이 강조했던 세잔과의 그 비교. 세잔이 생빅타르산을 매일 보고 이거 연구하면서 형태를 똑같이 그린 게 아니라 다른 형태의 방식으로 새로운 조형으로 그렸단 말이에요. 형태를 단순하고 자신만의 색감으로. 어떻게 보면 세잔은 색감을 더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형태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은 거예요. 이전에 르네상스 때부터 고전 유럽 화가들이 사람 눈에서 보이는 시점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 화가 시점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관찰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조선의 화가들은 화가 자신이 이 집안에 있기도 하고요. 점으로 그리기도 해요. 작은 사람으로. 어떻게 보면 헬리콥터 시점이라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지만 전지적 작가의 시점으로 그린 겁니다. 하나의 시점에서 내려다보는 게 아니라 위에서도 볼 수가 있고 아래에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시점이 의도한 건지 모르겠으나 하나의 고정된 시점이 애초에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조선의 화가들은. 그런데 서구 유럽 화가들은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중요하다. 내 자아가 중요한 거예요. 서구 유럽으로 따지면 실화를 그리긴 했는데 실물을 보되 똑같이 그리기보다는 화가의 주관적인 감성을 중요시 여긴 게 낭만주의 시대 때 풍경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선의 풍경화는 서구 유럽 화가로 따지면 낭만주의의 성향이 좀 있다. 그리고 그 무릉도원 성리학적 세계관을 벗어나서 어쨌든 조선의 실물을 본 거니까 그렇게 따지면 사실주의이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시점에 대한 다른 관점은 근대의 세잔을 이미 시도한 거죠. 세잔은 서구 유럽의 3차원 그 시점을 완전 파괴한 화가라고 보통 평가를 하잖아요. 저는 3차원을 의도해서 깨가지고 다시점을 의도했던 것까지는 좀 회의적인데 어쨌든 시점을 파괴한 건 사실이니까 세잔이 제가 나름의 창의적인 관점으로 세잔을 비교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미술사학자인 명지대 이태호 그 교수님이 옛 화가들은 우리 땅을 어떻게 그렸나라는 책에서 겸재 정선을 세잔과 많이 비교하더라고요. 탈 시점인 거죠. 3차원을 파괴한 이 조선 화가들. 그래서 관점이 다르다는 거. 그래서 근대 모더니즘을 이미 시도하고 있는 화가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 금강산 내산 전도 국보급이죠. 이것도 국보는 아니지만 금강산을 그린 겸재의 이 모습이 이후에 대동여지도에도 영향을 줬다고 이 교수님은 평가하더라고요. 탈 서구 유럽 3차원 기법 시점이죠. 인간의 눈이 진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시각적 착시 현상을 보는 건데 이게 정답이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빛의 환영을 보는 게 우리의 눈이잖아요. 고정적인 색감도 없는 거고 세잔은 본질을 그렸다는 평가를 하고 어떻게 보면 그 진경산수와 의미 자체가 진리를 그린 거니까 세잔과 또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